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정은 작가의 세 번째 기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토록 군림하며 천형으로 여겼던 시어머니였지만 늙음하게 자신에게 매달린 시어머니를 버려둘 순 없었습니다. 의무감이었을까요? 정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삐걱거리는 부엌문을 열었다. 골목길에 누런 얼음이 보인다. 밤사이 누군가 벽에다 소변을 봤나 보다. 그 옆 화분에는 배추가 멀겋게 흙에 들러붙은 채 옹송거리고 있다. 경황이 없어 밖에 그대로 둔 것이다. 비좁더라도 부엌에 들여놓을 것을. 잠시 눈길이 멈춘다. 진수는 길 가장자리에 노출된 가스통을 확인하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양재천 너머 하늘은 빌딩들이 차지해버려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빌딩들은 더 높이 발돋움을 하며 신행세라도 하려는 듯 진순을 내려다보고 있다. 빌딩 모서리에 잘려 조각난 하늘은 생을 마감하려는 한 생명을 모른 채 멀거니 보고만 있다. 부엌문을 단단히 잠그고 싱크대 옆 가스 밸브를 연다. 질식해 죽기까지는 시간이 예상보다 지연될지도 모른다. 진수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주워온 나무 의자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는다. 부엌문 틈새는 담요로 막은 상태다. 조금 있으면 암모니아 냄새를 풍기며 가스가 좁은 부엌에 가득 찰 것이다. 웅웅 하는 소리가 귓전을 때리고 있다. 두렵다. 하지만 가장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길이다. 잠시 뒤 이진수는 세상에서 지워질 것이다. 어머니, 소리내어 불러본 지가 언제였는지 모른다. 저 세상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만나면 세상살이가 고단했었다고 어리광을 부려볼까? 아니, 그리도 그리웠던 어머니, 보고 싶었다고, 품에 안겨 쉬고 싶었다고 말하리라. 한건만 잘 되면 되는데 봉수의 사업은 늘 안 되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빌려 쓴 빚, 외상대금에 밀려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제 새빵마저 차압당하고 짐을 꾸렸다. 이불, 냄비, 아들 책, 그리고 옷가지를 담은 박스 3개가 전부였다. 진수는 조금만 기다리면 입버릇이 된 봉수 때문이 아니라 아들 한별의 아버지를 전과자로 만들 수 없었다. 전세 월세를 전전하다가 이곳 무허가 빈민촌으로 온 건 지난해 겨울이었다. 정신이 몽롱한 시어머니는 이사를 간다고 좋아했다. 말끝마다 허풍을 떨어 이웃 사람들이 비아냥대는 건 예산일이 되었다. 우리 아들이 강남에 집을 마련했어. 좋으시겠네. 대모산 근처래. 놀러와. 양재천쯤에 와서 연락하면 곧바로 만날 수 있어. 마을 주변은 폐기물 처리장뿐 아니라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고 주민들은 길 옆에 서 있는 공중 화장실을 사용했다.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은 오물과 섞여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 판자촌 위로 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공기가 좋다고들 한다. 하지만 폐차장 펜스 곁으로는 고철더미가 널브러져 시야가 깔끔하지 못하다. 폐차들을 보면서 아들인 한별이 말했다. 비행기도 여기다 버리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그 안에 내 방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날개에게 어디를 날아가 보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 이 아이도 나처럼 날고 싶구나. 한별은 비행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 얼마 전 공군에 지원 입대하여 복무 중인 아들 한별. 진순도 세상이라는 하늘을 날고 싶었다. 자유롭고 싶은 욕망. 이 갈증은 떠날 수 없어서일까. 늘 떠나야지 하는 생각은 그녀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에게 매달린 시어머니를 버려둘 순 없었다. 의무감이었을까? 정이 들었을까? 시어머니가 정신을 놓아버린 직접적인 원인은 아들의 몰락 때문일 것이다. 봉수한테 연락이 끊긴 후 시어머니는 갑자기 치매 증세를 보이더니 이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툭하면 복 없는 년 하고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나 진수는 그런 말에 반감을 가질 만큼 한가하지도 않았고 가타부타 따지고 싶지도 않았다. 영 거북할 때는 복 없기로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며 웃었다. 그토록 군림하던 시어머니가 천형이라 여겼던 시어머니가 마침내 돌아가셨다. 족쇄가 풀렸다. 진순을 인질로 잡고 있던 시어머니.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던 두 사람. 일방적으로 한쪽이 먼저 줄을 놓아버린 셈이다. 시어머니라는 줄에서 놓여난 몸. 이제 홀가분한 몸에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훨훨 날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웬일일까? 발이 휘청거리고 마음과 정신이 허전하다. 맡은 바 역할이 끝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다. 바늘처럼 찔러대던 잔소리. 시어머니만 아니었다면 신혼을 즐길 수 있었을 테고 남편 봉수도 떠나지 않았을 테고 아들 한별과 함께 셋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을 텐데 불행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시어머니.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바로 봉수를 돌아오도록 하는 끈이요. 그가 돌아와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그 고리가 끊긴 이상 봉수는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딱지값이 꽤 나갈걸? 집을 돌아보던 계집의 말이었다. 뭐 그건 모르지. 자기야, 여긴 강남이잖아. 봉수는 데리고 온 계집과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진수는 균형 감각을 잃었다. 곧이어 공황 장애가 왔다. 진수는 청계천 고가 및 봉제 공장의 재봉사였다. 하루 12시간, 때로는 16시간 야간 작업도 한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재봉틀 페달을 밟는다. 재단된 천을 누름쇠로 고정시키고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노라면 재봉틀 소리도 음악처럼 들린다. 견습공을 거쳐 숙련공이 되기까지 잘못 박힌 실밥을 뜯고 단추를 달며 작업시간이 끝난 뒤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성실은 진순의 좌우명이다. 살아남는 일이란 최선을 다해도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이 점차 숙달되면서 옆 사람과 농담도 주고받을 만큼 여유로워졌다. 재봉틀 의자가 편안해졌고 라디오 음악에 맞추어 어깨를 출렁이기도 했다. 그녀가 만든 제품이 다른 동료들 것보다 높게 쌓이면 뿌듯하기도 했다. 진순도 생산 라인의 핵심 멤버가 되어갔다. 사람과 기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빈틈없이 돌았다. 한 사람이라도 결혼이 생기면 라인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공장 한쪽에 선반처럼 매달린 2층 숙소인 컨테이너 박스에 눕기까지
하루하루가 밝게 푸르게 반짝거렸다. 어느 날 비번인 동료들끼리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을 때 진수는 고개를 돌렸다. 공장 안 동료들과 감독들, 남녀 사이에 떠도는 많은 소문에 휩쓸리기 싫었다. 유봉수는 원단업체 운전기사였다. 공장에 드나들며 틈틈이 진순의 재봉틀 앞에 커피를 선사했다. 고마움은 애정의 시작일까? 진수는 봉수의 아껴주는 마음을 감지하며 믿음이 움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공장 전체에 정전이 되었다. 갑자기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진수는 그 틈에 목욕탕에 다녀왔다. 동료들도 외출했는지 보이지 않았다. 유봉수 혼자 숙소 앞에 앉아 진순을 기다리고 있었다. 같이 들어요. 유봉수가 사들고 온 음료수 캔 하나를 내밀었다. 갈증이 가실 거예요. 봉수가 건네준 음료수를 들고 진수는 작업장 위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고가도로 옆으로 난 창문은 영화 포스터로 가려져 햇빛이 희미하게 새어들었다. 봉수는 철제 사다리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웠다. 유기사님도 올라와서 편히 앉으세요. 제가 마사지 전문이라는 거 모르시죠? 우리 어머니는 어깨 마사지를 좋아하세요. 그 말과 동시에 봉수의 손길이 진순의 어깨에 닿았다. 짜르르한 빗살이 온몸에 퍼졌다. 두 사람은 자석에 이끌리듯 서로의 몸을 당겼다. 그리고 태양보다도 뜨거운 천국의 열기가 그들을 태웠다. 진수는 고향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야간 고등학교라도 진학하겠다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나 부모님께 월급을 붙이고 나면 거의 빈손이었고 공부할 틈도 없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희망. 그러나 그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썼건만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남동생 학비와 부모님의 생활비만으로도 힘에 부쳤다. 봉수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다. 진순이 봉수의 마음을 받아들인 건 애틋한 사랑이나 열정이 끌어서가 아니었다. 잠시의 휴식. 그가 의도하진 않았어도 고단한 삶을 청산해보려는 데 있었다. 봉수는 진순의 탈출구였다. 떨쳐낼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몸짓이었고 유일한 선택이었다. 첫 번째 섹스의 결과는 의외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봉수는 제 여자라고 여겨 마음 놓고 교합을 요구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공장장에게 불려가 작업 능률이 떨어졌다는 경고도 받았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진수는 부모님과 동생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걸 후회했다. 그들의 희망과 바람을 꺾은 것이다. 유봉수는 혼자의 몸이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 당연히 그에게 붙은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따랐다. 진순이 친정을 저버린 것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처지였다. 봉수와 동거에 들어간 일, 그것은 버거운 짐이었다. 진순의 앞에는 시어머니의 욕심, 아들에 건 기대를 대신 채워야 하는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다. 봉수가 말했다. 어머님과 함께 살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시어머니는 외아들 봉수를 애지중지했다. 봉수의 의견대로 결혼식은 다음으로 미루었다. 형편상 고집을 세울 수 없었다. 여자라면 누구나 꼭 한 번 입고 싶은 웨딩드레스의 꿈을 접어야 했다. 가을에 합친 신혼생활. 진수는 여기서도 다락방 신세였다.
세준 방이 나갈 때까지 임시라는 전제가 붙었지만 고르지 못한 벽면을 창호지로 바른 다락방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였다. 부부 침실로 올라가자면 시어머니가 거처하는 안방을 지나야만 한다. 봉수는 진순과 함께 다락방으로 갈 적마다 어머니의 눈치를 본다. 어깨를 주무르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횡설수설하다가 침실로 올라온다. 그제서 약속이나 한 듯 말은 물론이고 최대한 움직임도 줄인다. 그때부터 무언극이 시작된다. 그리곤 숨죽여 몰래 잠자리를 한다. 그런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편치 못한 기색과 맞닥뜨린다. 두 사람은 죄라도 지은 것처럼 고개를 들지 못한다. 점점 봉수의 태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밤이면 잠자리에 드는 일이 어머니에게 명구스러운지 선뜻 올라오지 못했다. 그럭저럭 겨울이 왔다. 새벽에 일터로 나가는 아들을 따뜻하게 재워야 한다는 것이 시어머니 주장이었다. 아들 신발을 신문지에 싸서 아랫목에 두었다가 신겨주곤 한다.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진수는 할 말이 없다. 시어머니는 진순도 안방에서 함께 자기를 원한다. 아들 눈치를 살피며 딸같이 사랑한다고 했다. 결국 시어머니가 의도하던 대로 세 식구가 한 방에서 나란히 자게 되었다. 따뜻한 아랫목이 봉수, 가운데는 시어머니, 그리고 윗목이 진순 자리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정한 것이다. 진수는 차라리 혼자서라도 다락방을 쓰고 싶었다.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그런 생각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다. 봉수와 둘이 자고 싶어 안달이라고 결론을 지을 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집에 기거하는 시아버지가 가끔 들르는 날도 시어머니는 가운데 자리를 고수했다. 시아버지에게 여벌한 듯 양옆에 아들 며느리를 거느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시어머니의 자존심이었다. 그러다 보니 봉수와 진수는 차츰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했다. 오히려 공장 한쪽에 숨어서 둘이 눈을 맞추거나 여인숙을 전전하던 때가 진순에겐 낙원이었다. 신방인 다락방은 주인을 잃고 본래의 기능인 창고가 되었다. 봉수도 처음엔 신방에 들고 싶은 날이면 어머니에게 심통을 부렸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 아들이 변했다고 타박이었다. 봉수는 진순에게 어머니를 이해시키라고 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진순에게 떠맡겼다. 우린 신혼이라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아들이 못한 일을 며느리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진순의 슬픈 표정을 보면 봉수는 왜? 하고 눈으로만 물어야 했다. 진수는 봉수와 함께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다. 어려움을 알아달라거나 불평할 처지도 아니다. 봉수는 연민의 눈길을 보냈다. 자신의 무능을 탓하고 꾸짖으면서 시어머니는 진순에 대한 불만이 늘어간다. 며느리에 대한 불평을 아들에게 고한다. 젊은 애가 청승스럽다느니 밝게 웃어야 복이 들어온다는데 고개를 외로 꼬고 있으니 집안이 편하지 않다느니 등등. 진수는 늘 긴장했다. 새벽이면 미리 옷을 입고 앉아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도 시어머니 기침 소리와 함께 재떨이 두드리는 소리에 소스라쳐 일어난다. 조심스럽게 다락방 문을 열고 까치걸음으로 안방을 거쳐 부엌으로 들어선다. 아침밥을 안 치고 급한 마음에 어제 저녁 남은 된장국을 데웠다. 양이 좀 모자랄 것 같아 물을 더 붓고 된장을 풀어 넣었다.
국맛이 왜 이러냐. 수저를 들어 한술 떠 맛을 본 시어머니 표정이 떨떠름하다. 새로 끓이지 않은 것을 알아버린 것이다. 아침 설거지를 끝낸 부엌은 등줄기가 서늘하다. 유리문 밖은 영하 몇 도인지 알 수가 없다. 체감온도는 날씨의 외로움까지 보태져서 더 내려간다. 찬 기운이 뼛속 깊이 스며들고 있다. 허허 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다.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섭다. 언 손을 겨드랑이에 넣는다. 시어머니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시어머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채취, 공기는 추위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 방한 공기가 자신에게 가시처럼 꽂힐 것 같다. 올가매는 시어머니의 눈살을 피하고 싶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피할 수만은 없다. 진수는 참아내야 한다. 뭐가 그리 춥다고 옴츠림이 엄살이냐. 빙충이같이 쯔쯔. 어김없이 이어질 핍박. 시어머니의 모든 불행은 진순에게 원인이었다. 혼수도 없이 맨몸으로 들어온 진순이 뻔뻔하다고 긁는다. 아들에게 좋은 혼처가 있었는데 진순 때문에 망쳤다는 것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진순의 자리는 없다. 주위를 둘러본다. 재래식 부엌은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다. 오톨도톨 길이 든 부엌 흙바닥. 달아서 조막손처럼 된 빗자루가 문 옆에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다. 마치 구도를 잘 맞추어 그린 한 폭의 정물화 같다. 부엌 찬장 옆에 22, 24, 26cm 냄비가 사이즈별로 차례대로 얹혀 있다. 노란색 양은 냄비는 진순의 손을 거쳐 은빛으로 번쩍거린다. 손잡이에 낀 때를 젓가락에 수세미를 끼워 닦은 것이다. 간장병, 작은 고추장 그릇, 식초병, 빨아널은 행주도 눈에 들어온다. 해진 러닝 셔츠로 만든 행주는 형체를 알 수 없게 너덜너덜하다. 한 구석에 앉아 바라보는 부엌은 죽은 듯이 고요하고 먹을 것도 먼지도 없는 부엌은 막막하다. 자신도 부엌의 일부분이 된 것 같다. 허공중에 걸린 시선, 딛고 선 바닥을 내려다본다. 계속 서 있기도 버거워하는 발. 그 발을 보면서 그 자리에 서 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사치이다. 슬픈 건지 절망인지 생각이 없어진다. 가슴 밑바닥에서 먹먹함이 밀려온다. 발이 저리다. 쭈그리고 앉아 발을 주무른다. 그러나 마냥 부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진수는 허공에 글씨를 썼다. 엄마라고. 월급날이다. 봉수의 얼굴엔 슬기운이 돌고 기분이 좋아 보인다. 환한 웃음과 함께 진순에게 선물꾸러미를 내민다. 어머니 거예요? 아니, 당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어머닌. 고기를 샀잖아. 선물은 노란색 양산이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변했다. 나는 아들에게서 한 번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계집에게 빠져 헛돈을 써대니 집구석이 잘 되기는 글렀다고 한탄하기 시작한다. 진수는 밤새 시어머니의 훈계를 들어야 했다. 어진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설명했다. 집안 형편을 보아 절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꼬드겨 쓸데없는 선물이나 사오게 해서야 되겠느냐. 너도 한번 생각해 봐라. 시어머니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다. 밤새 진순을 앉혀놓고 잔소리를 하고 또 했다.
보다 못한 봉수가 소리를 질렀다. 잠 좀 잡시다. 진수는 선물을 원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랬다간 말대답한다고 호통을 칠 게 뻔한 일이다.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라는 후렴까지 듣게 될 것이다. 결국 사건 책임자인 봉수가 해결했다. 에이, 이깟 양산 없애면 되지.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에게인지 모르게 씩씩대며 양산을 꺾어버림으로써 근본 원인을 제거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기세에 눌려 잠시 조용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화는 연거푸 5대의 담배를 피우고 나서야 수그러들었다. 양산 선물 사건은 그렇게 한바탕 회오리를 치고 끝이 났다. 그러고는 세 사람 모두 말문을 닫고 말았다. 봉수가 진순에게 웃는 얼굴로 대하면 시어머니는 찌푸렸다. 철이 없기로 써니 하며 혀를 찼다. 그것도 아들한테가 아니라 진순을 보며 하는 말이다. 어른 앞에서 낄낄대고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냐. 궁핍한 생활은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저녁 먹은 게 탈이 났다고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봉수가 접근했다. 진수는 겨드랑이로 들어오는 봉수의 팔을 뜯어냈다. 한 팔을 뿌리치면 다른 한 팔이 밀고 들어왔다. 계속되는 짓거리가 싫어 매몰차게 봉수의 팔을 뿌리쳤다. 그러나 봉수는 막무가내로 덤벼들었다. 가만히 있어 봐. 진수는 곧 돌아올 시어머니에게 들킬 일이 걱정되었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니 있는 곳에서 찍접대는 봉수의 계산 없는 짓거리가 싫었다. 이를 물고 반항했다. 양팔로 떠밀었으나 움쩍도 하지 않아 발로 걷어찼다. 나둥그러진 봉수는 화를 내며 곧바로 진순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귀 쪽에서 번쩍했다. 얼결에 두 손으로 얼굴을 움켜쥐었다. 제 성질에 못 이긴 봉수는 다시 머리에 주먹을 날리고 발길질까지 해대기 시작했다. 봉수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분기 탱천했다. 진순의 입술이 터졌고 옆구리가 상했다. 왜 지금 매를 맞고 있는지 모른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복받쳐 참았던 울음이 쏟아졌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 한밤중에 개집 울음소리가 들리다니. 화장실에 다녀온 시어머니는 배를 움켜쥐고 있던 좀 전의 모습과는 달리 편안한 얼굴이었다. 밀려난 아들의 이부자리를 다독거렸다. 왜 손찌검이냐. 말로 해라. 아들을 나무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자애롭기 그지없었다. 진수는 남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봉수가 늦으면 진순보다 더 걱정하시는 시어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고 아들은 그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아무리 늦게 들어오더라도 계집이 먼저 자면 안 되는 것. 여자는 무조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을 들볶는 계집은 악처라는 것. 시어머니의 내후는 끝이 없다. 봉수의 퇴근이 늦어지거나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진수는 벽에 기대어 잠드는 날이 늘어났다. 진수는 다락방에서 지내기로 작정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독차지해서 좋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묵인했다. 봉수는 이제 진순의 우울한 표정 따윈 관심도 없다. 진순이 아침상을 들여놓고 나오면 봉수는 어머니의 시중을 받으며 식사를 한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아침밥을 먹는 동안 그 옆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도 고역이었다. 그들의 먹고 먹여주기가 끝날 때까지 부엌에서 서성거린다. 진수는 말을 잃어갔다. 진순이 아침 준비를 하려고
다락방에서 내려왔다. 시어머니 옆에서 편안하게 잠자는 봉수를 내려다봤다. 그의 목 힘줄은 숨을 쉴 적마다 오르내렸다. 지금 저 목을 힘껏 밟으면 죽을까? 꽉 밟아봤으면, 체중을 실어 온 힘을 기울인다면 혹 죽을지도. 단 한 번으로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 언젠가 다락방에서 내려오다가 봉수의 발을 밟은 적이 있다. 놀라 찌푸리던 험악한 눈, 그 눈이 생각났다. 끔찍했다. 실패한다면 몸소리치며 물러선다. 지금 이 상황을 못 참겠으면 스스로 떠나면 될 일이다. 굳이 남편의 목숨을 노리면서까지 머물고 싶지는 않다. 참다가 더는 참을 수 없을 때 그때 떠나리라. 어디로든 떠나야 한다. 일껏 찾아든 길을 벗어나는 일이 꿈이라니. 그러나 어쩌겠는가. 고향에서, 공장에서 탈출을 꿈꾸던 때와는 다르다. 절박했다. 누구한테나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들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회는 이미 지나갔고 3번째 기회를 쓸 참이다.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만들어서 잡으리라. 봉수는 재수없는 년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와 진순이 벌이는 전쟁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집구석이라고 들어오면 싸움판에 들어온 것 같아.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불평이지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부어있으니 지겨워. 봉수는 밖으로 나돌았다. 남편 없는 적지에서 진순의 의견이나 생각은 나타낼 수 없다. 그녀는 무생물, 즉 물건이었다. 봉수의 집에서 살려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슬픔은 호강에게 온 푸념이다.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남편이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말했다. 모처럼 집에 들어온 봉수가 반가움에 다가서려는 진순을 차디찬 눈길로 쏘아봤다. 그러고는 곧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기며 어머니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난 저 여자가 집에 있는 한 안 들어올 거야. 그렇게 아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언제나 철이 들래. 이 애미가 있잖아. 아무튼 싫어. 어머니가 알아서 해.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진순을 구박하기 시작했다. 봉수가 며칠째 소식도 없이 집을 비우자 진순에게 원망을 퍼부었다. 없는 구실도 만들어서 들볶을 판에 확실한 이유가 생긴 것이다. 복살머리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있는 서방까지 차버리는구나. 오죽 못났으면 서방 하나 간수를 못하느냐는 둥, 집안에는 계집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둥. 아이고 내 팔자야. 계집년 잘못 들어와서 아들도 못 보고 살다니. 악을 썼다. 진수는 세상에 대고 외치고 싶었다. 지구가 폭파됐으면 좋겠다 싶었다. 하늘이 무너져 생각할 틈도 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없어져 버렸으면 좋을 것 같았다. 고통을 준 사람들, 남편, 시어머니, 누구누구를 선별해서 미워할 기력도 없었다. 모두가 귀찮고 구차스럽고 싫다. 냉기가 뼛속까지 파들고 있다. 허리가 아프다. 언제까지나 부엌에 머물러 있기도 어렵다. 다락방으로 올라가 누웠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시어머니한테 사유를 말해야 한다. 아프다고 핑계를 대면 약을 먹으라고 할 것이고 쉬고 싶다고 말하면 젊은 년이 무엇을 했느냐고 캘 것이다. 시어머니는 진순이 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군용 담요를 펴놓고 하루에 운을 떼어보는 게 시어머니의 유일한 교양이다. 딱히 갈 곳도 없는 진순의 겨울. 시어머니의 화투짝 내리치는 소리가 이어지는 겨울. 사쿠라, 팔공, 똥, 삼강패가 나올 때까지. 진수는 부엌문을 열고 나서려다 우뚝 멈춰선다. 뱃속에서 무언가 꿈틀한다. 순간적으로 배 위에 손이 간다. 이 일을 어째. 새 생명이 세상을 향해 살아있다고 꿈을 키우고 있었다. 진수는 왜 부모가 되는 자격 시험이 없는지 궁금하다. 시험이 있었다면 자신은 떨어졌을 것이다. 그랬다면 아기는 시험에 합격한 다른 여자에게 잉태되었을 것 아닌가. 조물주가 인간에게 대신 생명 창조를 떠맡겼다면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도 주었어야 한다. 어쩌자고 자격 미달인 나에게 아기를 보냈단 말인가.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그녀는 생리가 끊긴 줄도 몰랐다. 아기는 제 어미가 입덧할 처지도 못 된다는 걸 알아차린 모양이다. 진수는 남몰래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를 반복했고 간장을 들이켜보기도 했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제발 떨어져라. 떨어져줘. 제발. 아기를 떼지 않으면 떠날 수도 없다. 시어머니, 봉수, 그들에게 포박당한 채 종으로서의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동안 아기는 나 여기 있다고 힘차게 기척을 보내고 있다. 진수는 죽을 기회마저 놓쳤다. 견뎌보자. 손자가 생겼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쉰다. 한심하다는 것인지 다행이라는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 시어머니는 담배에 불을 붙인다. 살만한 곳을 찾아 나서려는 순간 발목을 잡힌 철새. 치맛자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새 생명. 진수는 날개는커녕 깃털 하나도 펴지 못했다. 그러나 왕성한 태동을 느끼며 살아보자고 마음 먹는다. 아가야, 지켜줄게. 진수는 부른 배에 손을 얹고 중얼거린다. 이젠 아이가 희망이다. 봉수가 없더라도 이 집에서 낳자. 그 후에 떠나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겨우 20살짜리 엄마다. 아무도 모르게 진통을 참고 있다. 첫날은 그런대로 버텼고 이튿날은 어금니를 물었다. 시골에서는 밭을 매다가 아이를 낳기도 한다면서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말했던 것이다. 아이를 지켜내야 하는 일은 어미의 혈투. 진수는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난다. 어머니, 옆에 있다면 같이 아파했을 어머니. 아무리 두려워도 혼자 겪어내야 한다. 드디어 힘찬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난 아이.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다. 진순과 아이가 함께 승리를 거둔 것이다. 겁난다며 옆집으로 피해 있던 시어머니가 아기의 고고성을 듣고 나서 달려왔다. 아이가 효자라서 애미 고생 안 시키고 쑥 나왔다고 기뻐한다. 그리고 애비를 쏙 닮았다고 좋아한다. 진수는 아이로 인해 입지가 다소 나아졌다. 늘 불평만 하던 시어머니 얼굴에 웃음이 핀다. 유한별, 아이의 이름이다. 생각지도 않았던 유한별이 진순의 전부가 되었다. 자신에게 태어나 주었고 자신을 보고 웃는 아이. 생명의 신비를 경외감을 일깨워준 메시아다. 진수는 한별에게, 한별은 진순에게
서로 지켜주고 의지해야 할 세상 그 자체이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지켜야 하는 하늘로서도. 한별이 밝은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초겨울 엷은 햇빛을 벌써 아는 것일까? 한별의 눈 속에 진순의 웃는 얼굴이 비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맑고 예쁜 창에 비친 엄마이다. 젖을 빠는 아이의 감촉, 고물거리는 손발, 환한 웃음. 한별이 주는 것은 모두 행복이다. 아이가 자라면서 진수는 봉수가 그리워졌다. 밤늦게 술 주정하며 불만을 터뜨리던 목소리도 들은 지 오래되었다. 잠시였지만 진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사람이다. 딴 살림을 차렸는지 낮에 가끔 들를 뿐이었다. 제 애비 핏줄을 닮아서 라고 시어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봉수가 떠난 뒤 시어머니는 부드러워졌다. 더욱이 손자가 태어나고부터는 진순에게 따뜻이 대했다. 아랫목은 한별, 한별 옆엔 시어머니, 시어머니 옆엔 진순이 잤다. 한별에게 젖이 필요할 때만 아이를 넘겨받았다. 이제 떠나도 될 때가 온 것이다. 아이는 시어머니가 진순보다 더 잘 돌볼 것이다. 그러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진수는 미싱사를 구한다는 광고지에 연락처를 적어두었다. 시어머니 몰래 짐을 꾸렸다. 아들마저 시어머니한테 빼앗길 미래가 훤히 내다보였다. 아니, 이미 빼앗겼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 6살,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것이다. 다 자랐다고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 그러나 막상 아이를 두고 떠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솟구친다. 입학식에서 가슴에 손수건을 단 한별의 겁먹은 눈망울이 떠오른다. 엄마를 찾으며 울지도 모른다. 모두들 엄마의 손을 잡고 있을 텐데 다리 아픈 할머니가 가게 된다면 독하게 다잡은 마음이 순식간에 쓰러지고 만다. 시어머니가 눈치를 챘는지 새끼 두고 가는 년은 지옥에도 못 간다 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결코 그 때문에 떠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구러 세월이 흘러 한별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 왔다. 진수는 놓칠 뻔한 아들의 손을 잡고 당당히 교문으로 들어섰다. 다른 여자와 살던 시아버지가 병든 몸으로 아주 돌아왔다. 장손 곁에서 숨을 거두게 배려한 시어머니를 모두들 칭찬했다. 시어머니도 난생 처음 며느리를 침이 마르도록 치하했는데 그 이유는 장차 진순을 더 많이 부려먹기 위함이었다. 진수는 그들의 작태가 즐겁지도 실망스럽지도 않았다. 이미 세상에 대해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장례 치르는 동안 집에 붙어있던 봉수도 당연하다는 듯 떠났다. 대청소를 했다. 차이를 걷어낸 마당을 판판하게 고르고 바지랑대에 달렸던 전구와 전선을 한쪽으로 치워놓았다. 세탁한 빨래가 양동이에 가득했다. 진순이 막 허리를 펴려는 순간 아들의 비명이 들려왔다. 엄마! 눈은 겁에 질려 있었고 입을 벌린 채 떨고 있었다. 한쪽에 치워둔 전선을 만져 감전되었던 것이다. 진수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멍하니 넋을 잃었다. 한별의 가슴이 곧 터져버릴 것처럼 요동을 쳤다. 진수는 퍼뜩 정신이 들어 두꺼비집을 내렸다. 그녀의 근육이 아들의 심장과 함께 가까스로 살아났다.
봉수는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고 한별의 장난감과 시어머니의 선물을 사들고 왔다. 진순에게도 전에 없이 부드러웠다. 이번 일만 잘 되면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다. 당신 고생한 거 다 알아. 뻔질나게 드나들던 봉수가 어느 날 다시 소식을 뚝 끊었다. 집을 팔아갔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의 평온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진순이 이 일 저 일을 해서 근근히 모은 돈을 헤아려 봤다. 전세를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불쑥 나타난 봉수가 늙은 어머니와 제 새끼가 걱정되었는지 돈을 조금 내놓고 갔다. 더 변두리로 알아보라는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다. 진수는 살아온 세월을 돌아본다. 봉수만을 원망해왔다. 그런데 정작 무능한 사람은 자신이다. 지질이 복도 없고 모질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한 몰골이 한심스럽다. 시어머니 말이 떠오른다. 복 없는 년, 네 년 때문에 우리 아들 망쳤어. 아무리 정신없는 노인네의 말이었더라도 명치 끝에 걸린다. 까칠한 성격으로 남의 가슴만 후비던 시어머니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양순했다. 진순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던 것이다. 남의 인생 다 망쳐놓고 뒤늦게 미안하다고 하면 그만인가. 머릿속이 자꾸만 가물가물해진다. 진순이 삶을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봉수의 여자 때문일까. 언젠가 봉수가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가졌었나. 살 가치가 없다고, 눈만 감으면 된다고 골수가 윙윙거린다. 진수는 가스를 들어마시려고 머리를 숙였다. 순간 쩔렁 하는 소리가 가슴을 헤집는다. 한별이 엄마 하고 부르는 것 같다. 도금이 벗겨지긴 했어도 아직 금빛이 남아있는 목걸이가 자신의 존재를 알려온 것이다. 한별이 뱃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느 해 어버이날 한별이 커다란 목걸이를 사들고 왔다.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온통 땀 범벅이 되어 있다. 반짝반짝 조개 껍데기 모양의 커다란 금목걸이다. 엄마, 다음에는 더 예쁜 거 사줄게. 필승. 경례를 붙이며 웃는 한별 얼굴이 어른거린다. 군대에서 겪은 갖가지 사건, 억울했던 일, 고참들의 터무니없는 명령, 원칙으로 맞서던 이야기들을 들어줄 엄마가 필요할 것이다. 입영 통지를 받고도 태어난 척하던 한별, 민머리를 쓰다듬는 한별에게 약속했다. 네가 제대할 때까지 잘 살고 있겠다고, 돈도 모아놓겠다고. 일어나 엄마, 빨리. 한별이 재촉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린다. 알았어. 어렴풋이 알아듣지만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가물가물 의식이 끊겨나간다. 희미해지는 기억을 더듬어 가스레인지 밸브 쪽으로 기어간다. 엄만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진수는 엎드린 채 고개를 끄덕인다. 한별의 눈빛만 봐도 무슨 걱정이 있는지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 진수는 아들을 안아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 팔을 벌린다. 허공 중에 떠오르던 두 팔이 뚝 떨어진다. 환한 웃음이 진순의 가슴 위로 하얗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